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 해제 이어서 유튜브 연장 방송 매봉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고 오늘 매봉쇼를 위해서 이 두 명의 특별 잠깐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시작한 거 맞죠? 네, 지금 시작한 거 맞아요. 이게 편해요. 라디오는 이게 불편해. 아니,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 유튜브 파시잖아요. 네네, 좋아요. 이게 편하고 좋고. 그러니까. 이거 근데 낮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 불판이라도 불이라도 넣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가스가 고기는 제가 사올게요. 가스가 연결이 안 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음에 정말 한번 특집편으로 고기를 실제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오늘 매봉쇼 연말 결산 방송을 위해서 또 우리 빨간아재 박효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저희 봉인해제 매봉쇼 최다 출연자입니다. 오늘 몇 번째지? 7번째인가? 일곱 번째를 6번째가 7번째가 무급으로 단 한 번의 출연료를 받지도 않고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게 희망합니다. 멀리서 보면 조승우라고 혹시 별명 아니에요? 조승우. 저요? 네. 절대 그런 말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신영환 부위원장님은 유튜브에 적합한 라디오 가니까 약간 너무 딱딱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근데 우리 빨간아재님 검찰 개혁 됩니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북송금 감찰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쌍방울 임원들하고 안부수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돼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소식도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었어요. 시간이. 네, 그래서 1차로 일단 횡령배임으로 걸어놓고 그걸로 신병 확보해놓고 수사를 이제 딥하게 들어가려고 한 건데 거기서 한번 이제 허들이 생겨서 덜컹거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내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도한 게 아니면 거기서 뭐 하는지 알려지지도 않았었어. 그럼요. 그죠? 네.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점이 돼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냥 단순한 허들에 불과했는데 그 허들에 막혀가지고 그렇지. 전체가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이라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뒤에 진척 상황들을 취재를 해서 더 들어가려고 해도 뭐 더 진행 상황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그냥 그러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호의 술 파티 뭐 법무부 문건 나오고 뭐 하고 야 뭐 좀 되나 보다 이랬는데 그렇죠. 박상용 검사 드디어 압수수색 한번 하나 했는데 검사에게까지 이 수사의 칼날이 가기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만 가면 대부분 나오는 그 똑같은 앵무새 같은 이야기가 있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일부 인정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이 한덕수 케이스에서 보면 아주 자명하죠. 인정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거짓말을 하다가 영장 거기 가서는 술술 인정을 하나 봐요. 거기 가서는 부나 봐요. 그러면은 구속 안 된다. 이거 하나의 법칙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너무나 그 황당하죠. 횡령배임이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안부수에게 금전적 이익을 줬다는 게 한 1억 되잖아요. 예. 근데 얘가 인도적인 차원으로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적인. 네. 나랑 같이 코웍을 하던 사업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생활이 어려워져요. 불쌍해서. 예.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박수 쳐줄 네. 일이죠. 네.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회사 자금을 횡령을 해서 준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요? 근데 금액이 왜 딱 1억 커트라인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변호사비 내준 것도 그냥 각주로 뭐 일부 금액만 써 있다고 그거는 하는데 빠진 것 같던데. 네, 변호사비 그거는 6천만 원 영장에서 정도는 빠진 것 같고 예. 그걸 포함하면 이제 1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워낙 지금 뭐 공개를 하지 않고 수사 중이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죠, 현재 상황은.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러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그러면 안 되죠. 결국에는 방용철과 안부수를 넘어서야 김성태와 이제 최종적인 박상용 그리고 나서 수원지검의 전체적인 이 조작 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짚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당연히 다음으로 못 가고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대장동도 멈춰 있으니까 다음으로 중앙지검의 이런 그 반부패 3부와 일부에서의 그런 조작 상황에 대해서 짚어낼 수 있는데 멈춰버리니까 그냥 다 그냥 올 스탑돼 버린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리오남 관련해서 이제 흑금성. 그러니까 흑금성이 누구냐면 영화 공작에서 맞습니다. 황정민이 맞습니다. 연기했죠. 연기했던. 황정민이 연기한 그 사업가인데 정보사 출신에 있다가 국정원에 가서 네. 블랙 요원으로 북한의 이제 대남 공장 요원 리오남을 만나서 네. 당시에 실제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당시에
애니콜인가요? 삼성 애니콜 맞아요. 광고를 네. 북한의 그 무용수 조명애와 이효리가 같이 북한에 가서 맞습니다. 촬영을 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의 그 공작명이 흑금성이었죠.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신데. 아, 그러세요? 박채석. 박채석. 네. 저 골프를 언더파 치시고 하시고. 체격도 진짜 왜 좋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네. 등치가 훨씬 좋으세요. 그런 분이 이제 실제 사석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검찰에서 지금 주장하는 뭐 비자를 신청 안 하고 저 특급 공작원이니까 뭐 몰래 필리핀에 뭐 마닐라에 들어왔다 이런 게 이제 다 택도 없는 얘기들인 거죠. 실제로 그런 특급 공작원들이 거기 가서 뭐 돈을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진짜 공작원이 아닌 거죠. 보면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검찰이 막 찌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고 법원은 그걸 입증을 보고 실제 우리 김용 부원장 저기 할 때는 뭐 블라인드의 각도가 얼마 어떻게 했느니 뭐 햇빛이 뭐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이런 걸 현장 검증을 했잖아요. 마닐라 호텔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무슨 이제 안부수라는 사람이 아태평화 국제 뭐 맞습니다. 회의 뭐 이차 이런 걸 국제회의. 했어요. 무슨 대회라고 하지. 필리핀 대회라고 하는 걸 열었는데 거기에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 공장을 리오남을 거기서 필리핀에서 만나서 이재명에 대한 대북 그 방북 비용 중에 이제 일부인 70만 불을 건넸다. 근데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날 그걸 줬다고 하는 날 영상 보시면은 김성태가 만취가 돼서 비틀거리면서 네. 북의 김성애 보고 누님 한단 말이에요. 그 정신으로 돈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리호남을 데리고 왔다는 방용철조차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연락을 했더니 텔레그램 저기 위챗으로 다 연락했는데 그거 다 지워서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존재를 입증해야 될 상황인데 존재가 계속해서 입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오남이 와가지고 70만 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다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플하게는 그들이 심천 이런 데서 뭐 직원들이 왜 각기 맞습니다. 나눠서 가져가서 이렇게 어떻게 한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리오남 씨를 적성국가잖아요. 미수교국이잖아요. 필리핀이. 굳이 거기까지를 왜 저 초빙을 할 법정에서도 것이며. 다 얘기를 했지만 인정이 안 된 거고 중요한 것은 리오남과 이제 제가 한 대북 사업가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나가서 얘기한 유튜브 방송을 리오남에게 다 건네줬는데 중국에서는 유튜브 안 보인다고 하대. 유튜브 그쵸, 안 보이는데 그쵸, 오해하지 한국에서 않는 이상. 개통해 간 근데 보긴 본대요. 폰에서는. 네, 보긴 본대요. 근데 리오남이 봤답니다. 보고 지금 그냥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로는 평양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하니까 평양에 보고를 하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됐대요. 선배 언제 가실 거예요? 평양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언제 가실 거예요?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뭐 제가 출국 금지는 풀렸으니까 기회가 되면 리오남 북한 되게 궁금해요. 지금 네. 리오남이 근데 자꾸 정찰총국 소속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책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작원들이 직책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보위부도 했다가 보위부도 나오고 정찰총국도 정찰총국 나오고 됐다가 뭐 대경제협력처 뭐 이런 네, 거 뭐 됐다가 민경련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왜 국정원 옛날에 세기문화사 이런 명함 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외화벌이 할 때 직함 다르고 공작할 때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직함을 쓰니까. 근데 그게 판결문에 정찰총국으로 최근에 판결문에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기 이게 때문에 국정원 국가정보원 문건에도 정찰총국 대남 요원으로 돼 있고 이번에 뭐 관련 지금 판결문에도 판결문에도 정찰총국으로 돼 맞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정찰총국인가 하는데 지금 이분이 대외적으로 뭐 내세우는 거는 그냥 민경련 이런 민간 단체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민하협 그치? 위원회 민하협, 네. 민경련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정체를 모르겠는데 70대 공작원이고 1995년부터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하고 맞아요. 그 탁월한 능력, 돈 벌어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1995년 6년경부터 대남 공작을 했던 외화벌이 일꾼인데 이분이 혼자 다닌답니다. 혼자. 북한 사람은 혼자 못 다니거든요. 북한 사람은 항상 2인 1조 최소 2인 1조로 해서 국가보위부 요원이 붙어 다니는데 리오남은 혼자 다니거나 부인과 다닌다는 부인과 다닌 사실은 국정원 문건에 나왔죠. 국정원 문건에도 나오고 네. 안부수가 뭐 옷 선물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 국정원 문건에 기재가 돼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그게 아무나 못 그러는데요. 무슨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외를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는데 안부수가 뭐 가까워서 같이 2박 3일인가 1박 2일 호텔에서 같이도 묵고 뭐 이랬었다고 나오죠. 하여간 제가 리오남을 한번 만나게 되면 예,
영상을 꼭 찍어서 리우남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안부수와 그 여성분 정모 씨 그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나머지 사람은 거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없죠. 그렇죠. 본 사람이 없고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이 있는데 예, 만날 때까지는 좀 참겠습니다. 만날 때까지는 참겠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이분이 약간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 수술을 좀 하시고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유동규가 뭐 좀 뭐 변화가 있습니까? 아, 10월 31일에 유동규 징역 8년 선고받고 구속됐잖아요. 법정 예. 구속되고 그 이후로 엊그제 화요일 날 처음 증인석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의 입고 그 전에 정진상 대장동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불출석했고 계속. 예. 예.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성남 FC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이번 주. 예. 그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안 나올까봐 재판장이 미리 구인장까지 다 발부를 했어요. 근데 그나마도 그 전날 아마 구치소에서 검찰에 얘기를 한 것 같아. 얘가 예. 내일 변호인 접견이 있어서 못 간다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검사를 엄청 나무랐어요. 아니, 형사소송법에 구인장을 발부하면은 그 지휘를 검사가 하게 돼 있고 집행을 교도관이 하게 돼 있는데 왜 지휘를 안 하냐? 지휘라는 게 뭐냐? 현장에 가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겁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한참 나무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2달 만에 증인석에 앉은 유동규 씨를 볼 수가 있었죠. 수의 입고 예. 앉아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인 신문의 취지는 성남 지원에서는 성남 FC 제3자 뇌물 사건 관련해서 네이버 두산건설 관계자, 성남시 성남FC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따로 이후에 기소가 돼서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묶여 있죠. 근데 이 재판이 지금 한 2년 넘게 진행됐죠. 근데 그 와중에 유동규 씨가 어디에 연관이 되냐면 두산건설과 차병원이 후원금을 집행하거나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너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근데 그게 제3자 뇌물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들 잊어버리시는데 성남시에 있는 축구단이 성남 FC죠. 네. 구단주가 시장이 구단주예요. 네, 시장이 구단주인데 돈이 없어갖고 운영이 안 되니까 광고 유치, 뭐 후원 유치 같은 걸 한 거죠. A보드 광고도 하고 뭐 유니폼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그렇다면 성남 FC로 흘러간 그 기업들의 뭐 후원금이 정확히 말하면 광고비죠. 예, 이재명 시장 혹은 그 측근들한테 흘러간 게 있나요?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걸 왜 재판하는 거예요? 성남 FC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이득을 시장인 구단주인 이재명이 보지 않느냐? 이득을? 무슨 이득이냐? 정치적 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제3자. 야, 정치적 이득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 받은 걸 못 밝히니까 이득을 보긴 봤는데 정치적 이득을 봤다 이렇게 참. 그 정치적 이득은 뭘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계량할 수는 없죠. 엊그제 그 유동규 증인 신문하면서도 검사가 마지막에 이제 묻는 대목이 그런 거예요. 시장이 이득을 보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FC 재정이 탄탄해지고 그러면은 이득을 보지 않느냐. 유동규 씨도 그 뭐 관중이 많아지고 하면은 시장이 뭐 이득을 보고 그리고 아니 왜 기업들이 왜 광고를 하느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축구단에 왜 광고를 하느냐? 정진상이 축구를 좋아했다. 그리고 관중이 많이 들어오면 이재명이 이득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사건을 굳이 보러 간 거는 이 놀리면 손흥민은 구속이네. LA 시장에게 인기를 높여주고 손흥민은 구속이야. 그러니까 두산건설하고 차병원에 대해서는 별로 접점이 많지 않고 그건 곁가지인 것 같고 푸른 위례 프로젝트 위례 아파트 건설 사업했던 그 위례 사건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하기 전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 게 위례 아파트에 한 1,200가구인가? 그 시행사 SPC가 푸른 위례 프로젝트잖아요. 푸른 위례 프로젝트에서 5억 5천만 원을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푸른 위례 프로젝트는 유동규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그 공소장에는 보면 이재명 정진상의 지시를 받은 유동규가 유한기 전 본부장, 사업본부장과 주지형
팀장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을 하고 있는 남욱 등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요청을 해서 네. 5억 5천만 원을 냈고 그것의 대가는 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또 분양가 승인 준공 승인을 하는데 지연되지 않게 네. 해서 지연이 되면 사업비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적어드니까 적시에 최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네. 이거예요. 그게 공소사실인데 그 유동규 씨의 태도가 그러니까 뭐 유동규 씨의 접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근데 검찰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씨의 태도를 보러 간 거예요. 네. 남들이 지금 남욱 변호사 최근에 굉장히 법정에서 연달아서 180도 다른 증언을 했고 정영학 회계사도 여러 의견서를 통해서 네. 공소사실하고 배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과연 유동규는 어떨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욱이나 정영학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태도 변화는 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검찰이 신문을 하건 변호인이 신문을 하건 이 공소사실의 내용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막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막 굉장히 그러지 않았나요? 무기력하고 기운이 쭉 빠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공소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와 같은 대가가 예. 있었다, 청탁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유동규의 진술조서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이렇게 후원을 안 하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데 그걸 변호인이 물었더니 유동규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그거는 검사가 만약에 후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가정적인 질문을 해서 예. 내 생각과 추측을 얘기한 거였다 이거예요. 만약에 후원을 안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가 후원을 안 했을 때 제때 승인이 안 나서 사업이 좀 지연되면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그냥 공소사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기소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고 유동규의 태도도 이전에 서울중앙에서 증언했던 태도와 비추어 보면 굉장히 뭐랄까 검사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일말의 그런 태도는 좀 보였다. 그 정도 의미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발음이 정확해졌어요? 위례 신도시 위더르 신들이 정확해졌어요? 미래 신도시도 있고 뭐. 아니 근데 성남 FC 사건은 진짜 웃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치면은 홍준표 지사도 경남도지사 할 때 뭐 했었는데. 그러네, 맞아요. 뭐 거기 모든 후원 데가 예, 있어요. 그 축구단이 다 각 지역 지자체로 돼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후원 유치, 광고 유치한 거를 뭐 배임이라고 한다거나 뭐 제3자 뇌물이라고 한다면 진짜 말이 안 되죠. 홍준표 씨는 더 열심히 했죠. 막 언론에 엄청 홍보까지 열심히 해가면서 했어요. 예. 공개적으로 예. 후원금 내라고 했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성남 FC 지원 조례에 보면 조례에 아예 못 박혀 있어요. 시장은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후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기소된 거는 네. 지금 성남 지원에서 기업인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재판은 두산건설 네이버 네. 이거예요. 근데 인허가를 뭐 내줬다 이거죠. 뭐 두산건설의 편의를 그 사업. 뭐 청탁했다 뭐 이런 건데 이 지금 유동규 증인신문한 게 푸른 미래 프로젝트가 주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번 증인신문은 남욱이에요. 남욱에 대해서 증인신문 예정돼 있는데 푸른 미래 프로젝트는 그 성남에서 하고 있는 재판의 공소사실도 아니에요. 공소시효 도과했다고 해서 공소하지도 공소시효 끝났죠. 않았고 그거는 오래돼서. 그거는 이제 뇌물 공여자는 네.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이게 14년 7월에 후원을 했던 것이고 7월경에 후원을 했던 것이고 이게 기소된 게 그로부터 8년 지나고 네. 기소를 한 거니까. 그리고 원래 수사할 때는 농협은행도 있었어요. 네. 농협은행은 그러면은 무슨 청탁이냐? 농협이 전국 지자체의 시금고, 도금고, 네. 주거래은행, 네. 지자체 주거래은행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죠 아마. 네, 지금도 하고 있죠. 나머지를 이제 뭐 그 1금융권 몇 개,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등등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금융권에서는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 지자체 시금고, 도금고 입찰이 네. 사활을 건 전쟁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남시만 해도 1년 예산이 얼마겠습니까? 1년 예산이 글쎄요. 제가 확인 안 해봤어도 2, 3조는 좋게 될 거예요.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그럼 그거를 갖다가 예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농협이 후원금을 냈다.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농협도 기소가 안 됐어요. 뭐 그것도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가 안 됐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기업인들은 네이버 두산건설 관계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서울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제3자 뇌물 받은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추가 기소를 해놓고 재판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아니 근데 상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기업들한테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후원이나 광고를 받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거를 내가 착복했다면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될 텐데 공익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시정을 위해서. FC로 들어와서 네. FC 팀에 뭐 어떤 게 도움이 된다든지 전체적인 시정에 도움되고 하는 거는 그건 지도자들이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이제 뭐 배임 행령을 해서 자기가 가져다 썼다든지 하면 문제지만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검찰의 이 논리로 가면 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그 개발하면 구속돼요. 아 진짜로 그거는 구속된다니까. 너 인마 네가 다 공공개발했어야지 이러면서 용적률을 높일수록 더 구속이 되는 거죠. 오세훈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의 배임 액수는 4,895억이죠. 저거 되면 오세훈 시장은 2조예요. 배임 2조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소사실이 좀 지자체장이 억지스러우니까 해보겠다는 거는. 예. 그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억지 기소를 해놓고 재판을 질질 끄는 거예요. 성남 지원에서 성남 그 검사들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었어요. 지금 2년 넘게 한 3년 가까이 재판을 했는데 지금까지 신문한 증인이 한 2, 30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재판장이 지난번에 이대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10년도 걸린다. 그래서 재판장이 뭐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에 뭐 그 인적사항 특정 안 되는 사람 쳐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가름말을 탔는데 그래도 남은 게 412명인가 416명 성남 남았었거든요. FC만요? 네, 성남 FC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엊그제 공판 들어가 보니까 변호인들이 예.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에 한 100 몇십 명은 네.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서가 있을 거고 피고인 측에서 그 조서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를 하니까 그 원진 출자를 증거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변호인이 우리가 부동의했던 증거 다시 선별해서 번의동의 하겠다 차후에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증인 신문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이건 진짜 뭐 사람을 잡겠다는 거네요. 5년 10년 좋게 갈 수 있죠. 그 증인 신문 다 하면. 그 하나로 성남 FC 하나로 400명 넘는 그리고 그 증인. 재판을 지금 그 엄청나게 무슨 뭐 집중 신문을 심리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한 한 달에 달에 한 한 번, 번. 한 달에 한두 번 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1년에 많이 해야 한 20명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증인들 뭐 하루 종일 좀 불러갖고 한 서너 명 할 수 있다고 쳐도 제가 10명 앉을 전에 수 계산을 있어요.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산수를 해봤더니 하루에 한 2명씩 하면 8년 걸리겠더라고요. 8년. 네, 8년. 그럼 애초부터 이제 의도가 명백하네요. 그 시간만 끌고 계속 괴롭힌다 이거였잖아요. 그래 보여요. 그죠? 네. 그것도 그렇고 수사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물타기 해야 되잖아요. 바로 뭐 얘들 무죄 나오거나 하면 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넘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권을 재판장이 이재명 지난번에 그 정승원 검사 타청 검사 공판 관여한다고 퇴정 명령했던 네. 그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장인데 내년 2월에 딴 데 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예. 몇 번 더 바뀌어야 될 거야. 저 오늘 김종훈 기자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와 어제 크리스마스를 반납하고 부인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자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크리스마스인데 뭔 기사를 그렇게 써? 무슨 기사를 쓴 거야?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분노가 네, 어떤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기사인데? 그러니까 예. 요는 배상윤의 KH 그룹이 2018년 2월부터 이제 뭐 이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미국에 갑자기 그 무슨 바이오 회사 그 대장암 관련돼 가지고 치료제를 막 개발했다고 거기는 막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정보가 막 흘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근데 KH 그룹에 그걸 대한 알려줘요. 설명을 그렇죠. 해줘요. KH 필룩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 쌍방울이 있고요. 쌍방울과 그 대북 그 송금 사건, 그러니까 대북 사업할 때 대북 항상 사업 같이 같이. 다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의형제, 형님. 예, 두 살. 형님. 네. 쌍방울을 인수할 때도 이 둘이 같이 하고 주가 조작 같이 하고. 그래서 자산 사업을 규모는 같이 오히려 쌍방울보다 클 거요? 네, 돈 많아요. 네. 돈이 훨씬 많아서 컸었죠. 대북 송금 사건에 엮여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윤석열 정권 시작하자마자 해외로 도주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쌍방울은 들어와서 수사에 협조하고 뭐 재판을 받는 상태고
그 KH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어둠의 세계 출신들이고 둘 다 성장한 과정이 비슷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배상윤 같은 경우는 진짜 찐으로 부도무까지 하고 무슨 난초파 출신이고 해가지고 무슨 난초파? 네, 영광의 난초파. 신영광파. 맞죠. 신영광파로 해가지고 네. 나중에 팔레스 호텔 사건으로 해가지고 막 구속되고 막 난리였어요. 진짜 전형적인 어둠의 세계 출신의 그 입지전적의 인물이고 그 여기는 김성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일보 표현대로 그러면 반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폭에 돈을 들기 시작하면서 사채하고 오락실하고 사행성 오락실하고 해가지고 룸사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2010년에 이제 쌍방울이 이제 나왔죠. 시장에 나온 상황 속에서 이걸 배상윤이 먼저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일대 주주가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김성태가 이제 사채 굴리다가 돈이 많으니까 김성태한테 원래 2007년에 1억 빌리기 시작해가지고 둘 사이 관계가 끈끈해졌고 이 과정에서 김성태한테 빌린 돈으로 쌍방울로 투자를 해가지고 일대 주주가 됐는데 그렇지. 문제는 그러고 나서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쌍방울로 누가 먹었냐? 김성태가 먹게 된 겁니다. 먹었지. 그래서 쌍방울을 김성태가 먹고 김성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막 사세를 확장해 나가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배상윤도 노리고 있다가 무자본 M&A를 통해서 KH 필릭스라는 굴지의 기업을 먹게 됩니다. 이게 2017년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문어발식 경영을 위해서 뭘 들어가냐? 이제 전형적인 M&A를 통해서 이제 M&A를 통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기업들을 계속해서 사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식을 띄워놔야 되니까 주식을 이제 CB 채권을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KH 플룩스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그런 대장암을 개발했다는 신약 조명업체가 갑자기 신약에 300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뜬 거예요. 3,000원대에 불과했던 3,480원에 불과했던 이 주식이 27,15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차명으로 팔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생긴 이득이 이 630억입니다. 근데 이게 23일에 남부지법에서 전원 다 무죄가 나왔어요.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로 그렇죠. 주가 조작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전원 무죄. 그러니까 여기에 너 그 자꾸 형님한테 아, 미안합니다. 분노는 나이 지금 하찬 형님인데. 아니 비슷해요. 아, 미안합니다. 비슷한 연배로. 여전히 어제 크리스마스 못 나갔다는 그 분노가 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유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 피고인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회장 둘에 대표 하나인데 재판부가 밝힌 결정적 이유 하나 이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KH 필룩스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인 배상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위와 같은 결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결론이 무혐의. 무죄. 네, 무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배상윤인데 배상윤이 도망갔잖아요. 동남아로 22년 6월 달에 도망을 갔거든요. 그 뒤로 지금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있는데 배상윤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부회장 둘과 대표만을 기소했어? 야, 그러니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안 꼽는 찐빵이야 해가지고 그냥 무죄 때려버린 거예요. 630억인데. 근데 그래서 안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희한한 게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2018년, 2019년에 수사를 했었고 그때 남부지검이 맞아요.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했지. 이재명 쌍방울과 이재명 전 도지사를 수사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기소한 사건이에요. 그나마도 기소를 즉각적으로 했냐? 아니에요. 작년에 기소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작년에 네. 기소했어요. 24년에. 네, 작년에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심 판결의 결론은 한마디로 부실 수사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입증하기가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럼 그렇게 과거에 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건을 그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그나마도 한참 질질 끄다가 24년에 기소한 이유가 뭐냐? 이 수사도 마무리도 안 된 것을. KH와 쌍방울은 조금 전에 김종훈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쌍둥이 같은 회사예요. 형 동생 하는 사이고 둘이. 그 회사를 잡아놓고 무슨 진술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냐. 근데 KH는 쌍방울만큼 기소가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022년에 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할 때 쌍방울과 거의 동급으로 대북 사업을 하고 협약을 맺고 했거든요. KH도. 그럼 같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KH도 협약을 맺고 하면서 대가를 줬을 거 아닙니까?
쌍방울이 준 대가는 경기도를 위해서 준 거라고 하고 KH가 뭔가 대가를 주거나 계약금을 준 것도 확인하면 나올 텐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했다는 얘기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뭐 검찰청을 뒤져가지고 수사를 하면 뭐 밝혀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수사권이 없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이제 추적을 해나가는 과정인 건데 그런 의문이 남는 겁니다. 오히려 이 판결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남아요. 일사부재리니까 또 뭐 이거 함부로 다시 또 들추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에 이제 대한 수사는 거는. 일사부조리가 아니, 근데 적용되지는 기본적으로 않으니까 이 수사를 재기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수사를 KH 배상윤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시 한 거 아닌가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배상윤이 안 들어오니까 너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래서 얘 조사 없이는 무죄 나올 거 알고도 수사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만 기소된 것뿐만이 아니고 KH 계열사들 상장돼 있는 몇 개에서 전부 해지되고. 거래 정지돼 네. 있어요. 지금 네. 주식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지금 다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지만 뭐 경영할 건 다 하대요. 뭐 호텔도 팔고 뭐 알펜시아 건도 뭐 정리할 수 있는 거 하고 뭐 다 하던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항상 그 김성태와 배상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일선에 바디 사장들을 세우거나 자기의 친인척들을 세워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물어놓고 또 빠지고 또 들어오고 또 빠지고 M&A 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주식 팔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더 결론이 난 게 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2019 저보다 연배가 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에 이렇게 할게요. 작가님 골무 하나 주세요. 아니 손가락을 묶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크게 실례를 야, 인마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같은 미안합니다. 저기 보니까 큰일 하실 분이라고 댓글 나왔네. 큰일 하실 분. 죄송합니다. 골무가 등장했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에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거잖아요. 이 지금 저희 주식 조작 사건이 나와서 KH가 터졌는데 2019년에 우리 방금 전에 말한 2019년 7월에 국제회의 벌어지기 한 달 전에 6월에 쌍방울의 부회장인 방용철 이번에 구속영장 안 받은 2019년 국제회의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쌍방울이 대북 송금했다는 2019년 7월에 있었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국제평화 및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강제징용을 규탄하는 뭐 이런 취지는 맞아요. 좋은데 네. 그 취지로 해서 무슨 하여튼 뭐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모였는데 실상은 쌍방울과 KH가 돈 벌기 위해서 북한과 접촉했다는 그 정황들이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를 맞습니다. 인수하고 맞습니다. 그거를 CB를 저가 발행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CB라는 건 컨버터블 본드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캡이 이제 제한하는 법들이 그 뒤에 생겨났지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픽스를 해놓고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5,000원이 됐어. 그래도 저는 1,000원에 주식으로 교환해서 5,000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도 CB로 20억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변호사 이름이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우리 남석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맞아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그 특장차 회사를 사서 이 바꾸면서 이제 굉장한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니즈가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인수할 때 들어간 대금 또 빌리고 했던 돈들 갚고 여러 가지에 복합적으로 됐었기 때문에 강력한 주가 부양의 니즈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 패턴이 쌍방울을 인수하고 KH를 각각 인수해가지고 했던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쌍방울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지금 이 KH의 부회장단이 지금 이 짓을 벌인 것처럼 2019년 그 6월에 방용철 부회장이 그 자기의 측근 그룹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리호남을 따로 만나서 리호남이 관리하고 있는 해커들을 고용을 해서 그 해커들에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불특정 다수로 한국에 뿌리고 이게 PC방을 뚫어서 게임머니를 확보해서 이거를 교환해가지고 돈을 확보하려고 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태가 최근에 판결이 1심 판결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용철이 고용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하면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리오남이 정찰총국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경제 외화벌이 일꾼이 해커를 왜 관리해요? 해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찰총국이 원래 그 해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육성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나 것처럼 연결고리를 나 만나면 못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 야, 정말 같이 가야 돼요. 갑자기 같이 가야 돼. 이 할아버지인 줄 알고 만났더니 뭐 그 알고 막 보니까. 해커들 막 오고 막 나타나고 이러면 근데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북한의 해커들을 이용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에 있는 그 PC방을 뚫어가지고 감염시키려고 불특정 하는 거죠. 다수에게 감염시켜서 이걸 게임머니를 탈취해가지고 이걸 환전해서 쓰겠다. 근데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데 문제는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가 전복된 상황인데 2년 나왔어요. 근데 집행유예. 이제 진짜로 게임머니만 하겠느냐 이거지.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한민국 PC방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정보 탈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얘들은 보니까 뭐 피싱도 많이 하고 하잖아.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협력을 했는데 그걸 또 왜 전주에서 재판을 했지? 그 아마 공범이 전주에 있나? 그렇죠. 그 출신 이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이 고향 후배들인데 그 고향 후배들이 호남 출신이고 이 출신들이 그 한 다리를 건너서 방용철에게 요청을 해서 리오남을 만나게끔 해준 거. 그걸 리오남이 주선해주고 심지어 차대주고 해서 그 장소에 실제로 만남을 갖게 한 겁니다. 그게 2019년 6월 그리고 이 과정의 결과 보고가 2019년 11월까지 이어져요. 이메일로 해가지고 시험 프로그램까지 보내줍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국가보안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뭐 반응이 없어요. 이런 짓을 벌였는데 근데 뉴스에도 거의 그렇죠. 주목을 거의 안 못 받은 것 나왔습니다. 같은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처음 듣는 그렇죠. 얘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판결문 속에 뭐라고 적시됐냐. 돈벌이를 위해서 이 행위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할 사태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태인데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이 일련의 행위들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대회 한 달 전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것만 있었겠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련의 흐름들이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이나 국제대회 현장에는 리오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리오남을 접촉한 기록은 국정원 문건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접촉을 해왔고 특히 안부수는 더 자주 접촉을 했던 것 같고 그럼 국제대회를 2019년 7월에 했으면 지금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전부터 1차 국제대회도 있었고 18년에 그렇죠. 그 일선에서. 이후에 계속 접촉을 하고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대화를 나눴고 뭐 협약도 맺고 무슨 대동강 맥주가 어떻고 백두산의 호텔이 어떻고 이런 사업들 광물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을 하고 계속 논의를 하던 중이에요. 그 과정에 쌍방울그룹의 부회장 방용철이라는 사람이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서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시키려는 것을 모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보법 위반은 통신회합, 편의 제공 이걸로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연락해주고 차편 제공해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일이 성사가 안 됐으므로 집행유예 처분한다. 그리고 방용철이 이전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니 그 사건과 함께 재판을 했을 경우 경합범일 경우에 형량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처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국보법이에요. 국보법이고 그 북한 사람들하고 중국에서 수시로 만나던 그 와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와중에서 북한하고 논의했던 것은 우리가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우리는 계약금이나 이행보증금 같은 거 한 푼도 안 내고 우리는 경기도나 이재명을 위해서 이 돈을 준다라면서 800만 불을 줬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상식선에서 아니 이거는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그냥 끝나고 근데 넘어가나. 대장동에 비해서 대북송금이 주목을 덜 받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거의 그러니까 1심 끝나고 나서나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연호의 술파티 때문에. 1심 막 근데 기본 전제를 보면 되게 웃긴 게 이재명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사건 다 수사도 다 해. 그렇죠. 한 다음에 진짜 황당할 거 아니야. 지금 예. 만약에 내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 제3자 뇌물죄 공범이 제3자 뇌물 대한민국 검찰이 제3자 뇌물 공범 지정한 둘이 만나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체포해야 돼 그러면. 그 둘이 대한민국 검찰이 가서 체포하라 그래. 체포영장 발부해줘가지고 네. 자신 있으면 자기들이 제3자 뇌물 네. 사건이잖아요. 성남FC 성남시 관계자 지금 기소해서 성남에 재판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과 KH의 일련의 과정과 이들이 어둠에서 이제 무트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행한 그 일련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이 흐름 속에서 800만 불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들의 주가 조작이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든 그 행위가 연결고리가 보이는데 이게 말 그대로 갑툭튀인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을 위해서 300만 불이 가고 경기도를 위해서 500만 불을 구했다. 근데 요것만 바라보고 요것만 진술을 맞추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이렇게 기소가 아니, 되고 근데 현재 결과가 나오는 지금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경기도 뭐 이걸로 가다가 스마트폰 이게 금액이 왜냐면 왜 두 개로 나눠서 구성을 했나 800만 달러를 줬는데 500만 300만을 나눈 이유를 보면 돈을 준 시점들이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경기도 스마트팜을 1년 내내 줬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불확실하니까 하나 더 갖다 붙인 것 같아. 뒤늦게 왜냐면 딱 이게 수사를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했다 요렇게 전환하는 시점이 2023년 1월일 거예요. 2022년 12월까지는 수사 자체가 그 방향도 아니었고 여기 보니까 있네. 여기 박상용이도 질문할 때 저 쌍방울 최고 재무 책임자인데 이거 제가 쓴 기사 같은데 맞아요. 네. 김성태 입장에서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성태 입장에서 결국 대북 사업은 나노스의 이게 쌍방울 계열사입니다. 나노스 주가를 보양하기 위한 것이라도 봐도 되겠나요? 자기도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근데 이게 바뀌는 이유가 지금 보면요. 대장동 사건이 원래 크잖아요. 근데 2022년 12월까지 대장동 사건이 물증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대장동이 물증이 안 나오면서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 3인송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잘못하면 법정 가서 깨지니까 아 이거 사건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수원지검에 별도로 야 너네는 이재명 쪽으로 사건 돌려. 변호사비 대납도 처음에 보면 그럴듯하게 수사보고도 있어요. 맞아요. 이따가 갑자기 사건의 성격을 북한으로 바꿔버리거든요. 대장동 건으로 물증이 안 나 보니까 대북 송금 하나를 더 엮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빨갱이 논리가 뭐 항상 먹혀 왔었죠 기존에. 아까 이제 북한 해커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양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갔어요? 북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리우남을 제가 봤을 수도 제가 이렇게 있어. 섭대질하면 안 됐는데 이런 분이 아닌데 봤을 수도 있어. 이렇게 했어요. 얼마 지금 남파는 용원일 수도 있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응원단을 이끌고 왔던 그 책임자 그분도 이제 같이 배우고 뭐 했는데 고려 호텔에 옛날에 단고기가 맛있었어요. 아, 고려 호텔에 단고기가 말? 아니 개고기요. 아, 개고기.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북은 우리 윈도우니 뭐 리눅스니 이런 거 할 때 자체 OS를 만들어서 그 OS가 천리만가 뭐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 PC에 자체 OS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빼어난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능력이 탁월했겠죠. 굉장히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보다 혹시 뭐 그런 게 뒤처진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런 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해킹에 뭐 의뢰를 하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여기서 북을 하나 얹어서 한 거는 전혀 검증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검찰에서 그냥 어차피 입증을 못하니까 갖다 얹은 거 아니에요. 물 밑에서 교류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사실 시간이 이제 길 뿐이지. 얼마든지 그 경협하는 분들 뭐 단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막 있어요. 옛날에는 북을 왔다 가면 국정원에 신고하게 돼 있었어요. 그 단둥 어디서 전화 오면 전화 받아도 해야만 하게 돼 있었어요. 안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국정원에서 알고 전화하고 했거든요. 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은 검찰에서 진짜 북에서 전혀 뭐를 입증 못할 것이다. 반응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남북 화해 모드 등등이 펼쳐졌을 때 북에서도 어떤 입장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대북 사업가들 얘기하셨지만 이미 공개돼 있는 국정원 문건 중에 김한신이라는 분이 등장했었잖아요. 남북 경협 연구소장인가요? 대북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그 국정원 직원한테 요원한테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리호남이 쌍방울의 주가를 띄워주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50만 달러였던가요? 그렇죠. 50억, 네. 50억씩 주기로 했으니 그거를 한국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중국으로 보내달라. 이 요구를 했었다라고 국정원 그 보고 자료에 적혀 있잖아요. 그 제보를 했던 김한신 씨가 검찰 수사받다가 올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병은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통화한 게 저일 거예요. 제 녹음 파일이 있는데 공개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에 당시에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게 문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기로 하셨는데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암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관련 내용을 말로만 녹음 파일은 공개 안 하고 말로만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검찰에서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검찰에서 바로 들어왔는데 이분도
경기도 관련해서 코로나 때 뭐 보낸 것 때문에 네. 물품 보낸 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대북 사업이 다 그래요. 이게 다 걸려 있어, 합법과 그냥. 불법의 경계선을 이 담벼락을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정원이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이쪽으로 확 당기면 이게 불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김성태도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 수차례 만난 거 보고 안 하고 그렇죠. 그거 국정원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몇 에르메스 말 차례. 안장 선물하고. 네, 몇 차례 보고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통신회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기소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했는데 대북 사업은 특히나 그렇거든요. 이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방용철 등등해서 통일전선부 만난 거 지금 수사 시작했는데 그렇게 치면 안부수도 북한 그림 밀반입하고 수시로 리오남 만나고 이거 다 국가보안법 처벌 안 됐거든요. 너무 신고를 안 하니까 안부수가 이제 주위에서는 그 쌍방울에서는 안부수 믿고 신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얘는 국정원과 친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협조자니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나간 거죠. 그렇게 막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다 봐준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대북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또 북한에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뭐 그런 과거에 뭐 문제가 있던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국정원 요원한테 이런 제보를 했고 그것이 국정원의 비밀 문건으로 남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반대쪽으로 이제 검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람의 또를 공격하잖아요. 뭐 이러저러한 불법 행위를 했었고 이런 것들. 그 이제 메신저로 공격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또 수사받다가 또 잡고 했고. 그렇죠. 그 당사자의 또 진술을 들을 기회도 사라졌어요. 근데 그 안부수 씨 북에서 그림 들여온 거 얘기하니까 아픈 또 저 상처가 그때는 이제 화해 모드였을 때 남북 경협이 이제 활발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만수대 창작사라는 곳이 있어요. 만수대 예술단이 있고 이제 창작사라는 데가 그림과 인민공훈 작가 도예가 들이 이제 인증서도 써져요. 손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인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좀 작은 거를 5점을 해갖고 이게 남북 통일이 되면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막 그때 사실은 아내는 그런 갤러리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죠. 그런 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통일이 안 돼야 더 희소성이 뭐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뭐 짝퉁 사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딱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한국에서는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봐. 이게 저 시간이 가면 남북 그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어. 해고 제가 박박 우겼거든요. 지금 꽃병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만든 북에서 거군요. 5점을 그거- 제가 드려왔었죠. 그 당시에. 북경에 가면 만수대 창작사 사람 나와 있습니다. 웨어버리에서 미술관 갤러리가 있어요. 그 갤러리가 조선족 저는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갤러리에 갔는데 그림의 가격이 안 써 있고 엄청나게 큰 그림들이 많은데 부르는 게 값이고 보면 무슨 선전어만 있을 것 같은데 휴머니즘 그림도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이런 실제로 그림들. 안보수가 들여온 네. 그림들도 네. 다 뭐 풍경화, 또 동물 그림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간 데는 진짜로 만수대 창작사 에이스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갤러리에 꼭대기층에는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그려. 그래갖고 동시에 그립니다. 엄청나 이 벽 하나를 여러 명이 집단 창작을 동시에 그려요. 거기 한번 가면 돼요. 다시 조금 전에 그 왜 그 KH 필룩스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이게 부실 수사이기도 하고 조금 무리한 수사이기도 한 구석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KH 필룩스가 이 항암 치료제 개발하는 바이오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보도 자료를 내거나 공시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KH 필룩스가 이 투자한 바이오 회사가 미국의 나스닥에 올해 상장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을 하고 있었다고 당시에 뭐 공시를 하고 근데 그랬었는데. 그게 유리한 정상 아닌가? KH 유리한 정상으로 입장에서는? 됐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실제 사업이 주가 있다. 조작이 아니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진짜 상장됐지 않냐? 보도자료 내용이 조금 과장됐을 수는 있으나 실제는 사업을 진행했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억지스럽게 엮어서 무혐의 처분 났던 사건을 다시 꺼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 지점도 봐야 돼. KH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무리한 수사 때문에 우리 회사 다 망했어. 지금 다 상패 위기에 처했고 거래 중지돼 있고 다 망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로 들은 이제 얘기인데 배야상윤 압박하는 거지. 그 KH가 그 알펜시아 그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 만든 네, 거 강원도가 네, 네. 갖고 있던 건 샀잖아요. 예.
사고 KH가 또 갖고 있었던 게 여기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네, 하얏트. 호텔. 네. 그 제 비화를 알려드릴까요? KH가 검찰 때문에 크게 손해 본 건 맞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하얏트 호텔을 루이비통 그룹이 살려고 그랬대요. 루이비통 그룹이 2조 가까이 주는 돈을 살려고 했는데 2조 원. 그리고 루이비통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비밀 사약이 돼 있어서 언론에서 안 나온 건데 루이비통이 거기를 사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철수시키고 거기를 루이비통 호텔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랜드마크처럼 네, 만들고 랜드마크로. 그래갖고 아시아에서 루이비통이 호텔까지 갖고 있고 숙박, 레저 하고 쇼핑까지 루이비통 쇼핑몰로 하려고 하고 그 MOU까지 다 하고 했대요. 정식 계약서 쓰기 전까지 했는데 파기 통보가 왔대요. 파기 통보가 검찰 수사 들어간 것 때문에. 네, 알펜시아 그 검찰 수사 들어가 그것 때문에 그때 KH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각보다 한 3천억 남겼을 거예요. 한 8천억에 팔았는데 실제로는 한 1조 8천 정도에 루이비통이 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엄청 억울하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아마 그 서울시도 조사를 정식으로 하면 다시 해봐야 될 거예요. 뭐냐면 그랜드 볼륨 있잖아요. 오른쪽에 들어가서 그 옆에 그 새로 리움미술관하고 붙은 땅 예. 거기에다가 주차장. 최고급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이제 일종의 타운하우스를 지려고까지도 계획을 했었죠. 김만배가 했던 예. 계획이죠. 김만배가 하얏트 호텔 옆에 고급 빌라를 맞습니다. 지으려고 했는데 네. 아주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 주차장 부지를 통해서 대단한 분입니다. 기자 법조 기자가 뭐 그런 생각까지. 그래 아마 서울시랑 기초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너 지금 청약 통장은 있니? 청약 통장은 있습니다. 야, 얼마 전에 해제했어요. 김만배는 임마 뭐 4, 5천원씩 벌고 시행해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같은 김종훈도 법조 기자거든요. 근데 아직 아파트 청약은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아니 아파트 청약 지금 하고 저는 있어? 계속 하고 있죠. 신혼특공으로?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혼특공 너무 한데. 불가능. 아니 애가 셋이 있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경쟁이 세가지고. 근데 아까 그 빨간라지 선배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되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바이오 사업의 실체를 인정을 했고 성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실질적 뭐 관여 증거가 부족하고 세 가지 이유로 된 건데 공시 허위의 이제 인식을 이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공시 이게 허위라고 생각을 안 했다. 요게 세 가지 이유가 무죄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30억이라는 그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서 이문을 남긴 것 자체도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판결문을 계속해서 이걸 진짜 3회 도구를 크리스마스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내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바는 아니 그러면 정말로 억울한 게 진짜 계속해서 근래 계속 생각했던 게 1,000원짜리 초코파이 먹고 카스타드 먹어가지고 이런 건데 정말 판사는 판사 마음대로 기준을 그냥 정해놓고서 630억 이렇게 이문을 남겨도 이거는 무죄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거기서 차오르는 분노를 제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포기할 정도로. 또 한 가지 근데 저 진짜 재수 씨가 천사네. 진짜 크리스마스 이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이해를 조금 한 번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나스닥에 상장하면 와 하잖아요. 한국에 코스닥 상장이 어려울까요? 나스닥 상장이 어려울까요? 코스닥 상장이 어려우니까 그 말씀이죠. 실제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에 아까 이상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1, 2, 3, 3 기준과 우리나라 1, 2, 3, 3 기준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이상은 무척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이상을 가도 우리나라 일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제 그 약의 임상에 그렇죠. 대해서 1, 2, 3, 4.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만 가면 와 하는 이거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나스닥에서도 이제 부에 따라서 또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상장이 여러 그 나스닥 말고도 또 우리 OTC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마켓들이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상장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게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자세히 파악 안 하고 이렇게 쓰니 입증됐다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이미 무혐의했던 사건을 다시 들고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배상윤을 압박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죠. 배상윤 끝까지 버텼고 이게 지금 1심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배상윤 회장은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KH 관계자가 제가 물어봤더니 연말 연초에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걸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다고 계속 그랬죠. 일주일씩 연기가 되고 있어서 아니 저는 몰랐는데 이 1심 선고가 잡혀서 아마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2심도 남아있긴 한데 이거 지금 이권이 무죄 됐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체포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또 그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이 3명이잖아요.
그 중에 2명은 19년 7월 필리핀 제2차 국제대회 때 맞습니다. 현장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때 한 명은 나노메딕스 회장 직함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가 조작 그 무죄 그 사건 네, 한 명은 피고인들이네. 필룩스 대표 자격으로 KH 사람 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때 기업인이 23명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이 지금 피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KH와 쌍방울이 손을 잡고 북한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거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더 짙어졌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범인들이 그때도 갔으면 북한 그럼요. 만날 때. 그리고 이 김성태 씨와 이 배상윤 회장은 이전에 2010년에 쌍방울 인수전 할 때 그때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가 맞습니다. 됐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왜 재벌들이 받는 네. 그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등의 형을 받은 적이 근데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를 내린 그 판사 신진우 부장판사인가요? 예. 견실한 중견기업의 CEO. CEO가 중견기업의 주거 CEO가 조작원을 목적으로 뭘 했을 리가 없다. 그것이 리가 없다.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김성태 친척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잖아. 왜냐하면 주가 조작 범죄 수많은 범죄에 연루돼 있고 실형까지 산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 타임라인을 구성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양지로 올라온 이후의 타임라인을 구성해서 보면은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돈. 정말로 투명합니다. 돈. 그 흐름 속에서 대북송금 사건, 이번에 국가보안법 사건,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까지 바라보면은 상식과 경험칙의 준거에서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돈. 그러니까 지금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북한 측과 쌍방울 그리고 KH그룹이 만났을 때 당시 영상이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죠.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네. 이 도인된 나라를 기억하면서 알았어, 저 가야 되는데 KTX 타야 돼가지고. 조용히 있다. 우리 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되게 강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우측에가 배상현 회장, 왼쪽이 김성태 회장. 지금 저 뒤에 있는 분들이 그룹 관계자 맞습니다. 저 중에 2명이 이번에 피고인이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방용철 부회장도 있고. 여기 지금 흰색 옷 반팔 입은 분들이 북한 측입니다. 북한 측. 그 김성태 회장 왼쪽에 두 번째가 방용철 부회장.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았다. 지금 이 영상은 쌍방울이 찍은 겁니다. 쌍방울이 그럼 이걸 왜 찍었느냐? 전문 촬영 네. 그냥 찍은 게 감독까지 가서 근데 전문 촬영 치고 너무 못 찍었어. 못 찍었어. 못 찍었어요. 네, 대충 찍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 찍으신 분을 제가 어떻게 컨택이 됐어요. 네. 컨택이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왜냐면 저쪽 아무래도 출신들 무서운 분들이라고 저걸 찍으신 분이 누군지는 특정이 됐는데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지금 검찰이 확보한 쌍방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찬장이죠. 2019년 7월에 이제 저기에 지금 배상현 회장,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KH 배상현 회장이 있고 그 임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임원 중에 그렇습니다. 2명이 이번에 안시성을 가진 주가 2명.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네. 회장이 안 들어와서 조사도 못 받고 등등등의 혐의로 무죄를 받아서 김종훈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24일, 25일 크리스마스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사만 쓰겠다고 하고 그럼 재수 씨는 혼자 뭐 했어? 혼자 산책하고 혼자 커피 마시고. 야 근데 뭐라고 안 하니? 그냥 제가 너무 분노에 차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이게 가자고 얘기했다. 하도 이제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혼자 씩씩대고 있으니까 나가서 바람 좀 쐬자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혼자 이제 혼자 분노를 터뜨렸죠.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아재님도 집에서 이 정도의 그 지위를 갖고 계세요?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웬만하면 매불쇼
시작할 때 근데 매부쇼 앞에 좀 광고가 있어갖고 끝내겠는데요. 오늘 슈퍼챗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하바버 59님께서 네 분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고 조영숙님 그리고 이서연님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 금액이 너무 작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절대 죄송하지 않고요.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침 이 지금 매봉쇼 끝나고 처음으로 제작진과 함께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낮술을 한번. 저 선배 기사 쓰러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또 저기 가지. 네, 또 오늘 저 서해 네, 맞아요. 서해 공무원 지금 피격 사건. 박시원, 서훈, 거기, 서욱. 여기 또 1심 선고가 있어서 선고 있어가지고 바로 김종훈 가요. 기자는 법원으로 바로 가는데 아재님 시간 되시죠? 예, 식사할 수 예. 있고 많이 마무리하기 전에 저 한마디만 아직 마무리 아니라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모처럼 이제 처음으로 회식을 하면서 내년에 좀 TBS가 정말로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는 제가 볼 때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언제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게 데일리로 해야 되는데 제작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규현 수석도 와서 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게 이건 또 정부 업무기 때문에 뭐 업무기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청와대로 이전하고 청와대에 춘추관에 이제 일단 출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이제 좀 압력을 넣고 이번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이 시켜야만 하더라고. 이런 거를 알아서 하면 되잖아. 왜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김종훈 기자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분노에 차서 판결문을 3회독하느라고 자료에 파묻혀서 지냈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 얘기하잖아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뭐 그때 국회 통과도 되고 그랬는데 재판부 법원에 대한 신뢰는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렇죠. 돌이켜 보면 근데 올해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법원을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법 권력, 그러니까 형사를 포함하는 사법 권력이 총량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일제시대 직후에는 친일 경찰들이 또 장악한 경찰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6.25 전후 해서는 그 후에 또 20, 30년 동안 공안부 네. 검사들, 검사 내에서도 검찰 안에서도 공안부 검사들이 힘을 많이 발휘를 했었죠. 네. 그 사이에 뭐 조작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던 거고, 공안부가 좀 빠지고, 왜냐하면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하면서 공안부가 빠지고 정권이 민주화되고 하면서 그 힘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특수부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로 상징되는 특수부. 그것이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조금씩 뭐 중수부가 사라지고 중앙지검의 반부패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이러면서 그 수십 년을 거치면서 과거에는 정치검찰이라고 했어요. 정치검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검사정치.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 권력자 또는 정권의 영향을 받고 겹불을 쬐면서 권력을 같이 향유를 했다면 과거에는 어느 순간부터 그 검사들이 스스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치 세력화되고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본 거예요. 그거를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서 지금 검찰 개혁은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불가역적으로 법안을 통해서 막바지 검찰 개혁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그 검찰이 또 힘이 빠졌잖아요. 그게 사법부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거를 온 국민이 목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법부 역시도 저도 늘 사법부가 검찰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이유는 과거에는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 반부패 수사부 검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증거를 꿰맞춰서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쇼맨십을 부리면 검사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다 속아 넘어져 가졌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주도를 하고 판사들이 그거에 그냥 뒷배가 돼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면 금년에는 검사뿐만이 아니고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목도를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5월 1일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그 직후에 또 조국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법부도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 주도하에 특정 정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반대쪽이 이득을 보게 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를 비롯해서 이상한 공소 법정 지휘라든가 그리고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좀 더 심화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은 사법부가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누구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마치 성역처럼 존중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그렇죠. 왔는데 네. 금년에 그것이 무너진 판사는 좀 해였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가장 먼저 조희대가 책임져야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가장 촉발시키고 증폭시킨 당사자가 조희대예요. 네. 그러면 지금 법관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뭐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국회가 침해하고 있다라는 아우성을 할 일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책임져라. 네. 이 소리를 먼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훈 기자가 이 막 분노에 차서 판결문을 읽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어차피 결산이니까 저도 선배 말을 네. 이어받아서 네, 한마디만 좀 드리면은 TBS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이제 굉장히 정상화되길 바라는 그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법조 기자를 제가 이제 4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 그 현장에서 제일 볼 때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느낀 결론 하나는 뭐냐.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시작이 과연 어디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정상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진실을 규명하고 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게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사법개혁의 시작이자 이게 우리 사회의 개혁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네. 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주권 정부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 검찰과 사법부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TBS의 정상화도 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시청자 네. 빠져나갈까 봐.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 지금. 이렇군요. 우리가 진지해서가 아니라 매불쇼가 시작했기 때문에 빠져나간 네, 대기업이 이제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네, 저희 중소기업은 소기업은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검찰개혁, 검찰청 해체라는 큰 일을 했는데 이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대북송금 감찰 수사 제대로 안 돼서 저는 한 사건만 제대로 돼서 검사 한두 명만 맞아요. 맞아. 압수수색 받고 구속 기소 되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의 케이스가 큰 많은 울림도 주고 다른 검사들도 그게 이제 반면교사 그렇죠. 모범 사례처럼 될 텐데 그걸 기소했는데 압수수색 한번 못하는 거 보고 저는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그 서울고검의 감찰 수사는 감찰 수사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김종훈 기자나 또 봉지욱 기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사건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또 대장동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럼 대장동에 대해서도 뭐 감찰 요구가 있고 하지만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검찰을 구조적으로 이분화해서 공소청, 중수청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제 법제화가 됐고 그 다음 스텝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네. 7월에 여야 뭐 국힘은 빠졌지만 여야 5당이 공동 발의해오는 법안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그 의문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자 피해 회복 방안까지 담고 있는 턴키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했죠? 지금 여야 5당이 같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 그게 지금 법사위 소위에 지금 회부돼 있는 상태인데 예. 거기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 그 지난 한 7년 윤석열 검찰총장 네. 시절부터 따지면 한 7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 조작 의문 사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단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그 과정부터 뭐 법안 통과 때 국힘이 발목 잡을 것이고 위원회 구성할 때 발목 잡을 것이고 여러 가지 허들이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한 방에 쭉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책임 소재가 있는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들 그리고 그 윗선까지 한 방에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만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 집 검찰이 공매에 넘겼다고 하더만요. 그러면 이제 또 재산 다 털리고 나중에 이거 시간이 늦어지면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피해 회복까지 갈 수 있는 저는 이거를 이제 턴키 법안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시간이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진상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이 발본색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제대로 빨리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봉선배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방송 계속 합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저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제 좀 할 거면 데일리로 제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채널의 프로그램의 경쟁력도 갖고 싶고 퇴근 시간에 한다면 뉴스와이킥과 또 한판 붙어볼만 하고 아침에 한다면 뭐 시선 집중과도 뭐 뉴스공장은 뭐 저거니까 네. 라디오끼리는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보니까 그 CBS 김현정 앵커 물러나면서 후임이 박성태 전 JTBC 앵커잖아요. 저랑 친합니다. 저랑 친해요. 근데 아침에 저한테 붙으면 져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리니까 아쉽죠. 아쉬워요. 제가 박성태 정도는 그냥 이기죠. 이게 동갑이에요? 아니요, 형이죠. 시작도 안 한 분한테 이런 얘기는 농담입니다. 우리 박성태 저랑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형 선배고 CBS 아침 프로 시청률 청취율 복원하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TBS가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 두 분한테도 충분한 출연료도 드리고 할 텐데 그나마 희소식 내년부터는 정말 소정. 우리가 소정의 출연료라고 하면 액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타사에 비해서 정말 소정. 아니 근데 저는 TBS를 예전에 한 2번쯤 출연하러 왔었고 최근에 지난달에 한 번, 이번 달에 한 번 이제 우리 봉지욱 기자가 초대해줘서 그 덕분에 오긴 했는데 천안에서 여기 오는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제가 의리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긴 했는데 다음부터 빨간 아재님 오시면 특집 방송 3시간짜리고 3번 할 거를 3번 올 거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빨간 아재님이 라디오 DJ 같은 것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음악 방송 같은 것도 굉장히 조회가 있으시잖아요. 라디오는 리포터를 했었다. 20대 때 리포터를 해서 저는 라디오에 대한 로망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DJ 되면 매일 오시나요? 빨간 라디오 좋다.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네. 오늘 매봉쇼 조금 늦어졌는데 연말 결산, 특히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수사 사건으로 지목됐는데 크게 발전된 게 없어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진전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꺼버린 순간 그냥 검찰은 지들 마음대로 하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네, 오늘 매봉쇼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5년 지금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네, 마지막 방송. 그러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몇 시 늦은 거 아니야? 이제 가야죠. 근데 저 바로 기사 쓰러. 지금 이제 선거하고 있어요. 무전인가?